다음으로는 국사교과서를 단일한 국사교과서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겠다. 즉 국정교과서로 하겠다라고 박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해서 당정에서 이미 국정화로 결론이 나서 내주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 1월인가요? 어떤 변호사분하고 방송에서 이 교과서 문제로 이 논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대요. 이 교과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들에게 이 지식을 가르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국사라고 봅니다. 국사 도덕인데 도덕 부분이야 설마 도둑대라고 가르치고 어떤 데는 도둑되지 마라고 가르치거나 어떤 데는 훔쳐도 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데는 훔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정의에 의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도덕은 그냥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 이 국사 문제는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국사를 그때 다르게 배우고 교과서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의해서 다르게 배운다면 이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의 의식에 굉장히 문제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 잘못된 역사나 국사는 자기 부정을 낳게 되어 있고요. 그 자기 부정이 지금 뭘로 나오는가 하면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20, 30대에서 헬조선, 탈한국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국사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자, 요 최근대사 예를 들어서 80년대를 바라보는 시각 70년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떠나서 적어도 50년, 100년 이전의 한국의 역사를 다루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 국사 문제가 이렇게 생겼느냐? 노무현 정권 들면서 국정으로 해오던 이 국사 교과서를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를 검정을 했어요. 자, 교과서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종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이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드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교과서 부분이 별로 없죠. 초등학교만 국정입니다. 중등 고등학교는 다 금인정이죠. 자, 검정은 그러면 이종 교과서인데 뭐냐? 각 출판사가 자기들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수정하라는 걸 일부 수정하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이 검정입니다. 근데 검정도 말만 검정이지 제대로 검정을 안 했어요. 수정하라고 하면요, 교과서 날개에 눈꽃만한 글씨로 조그마한 써놓거나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수정을 했지 제대로 수정을 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냥 걸쳐놓고 그냥 지금 써놓은 대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인정교과서입니다. 검정교과서하고 인정교과서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정교과서는 이 교육부에서 검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해당 교육청, 그러니까 광역시도에 우리나라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감 수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정교과서는 그 시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인정받은 것은 다른 도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인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노무현 정권 때 이 중고 교과서를 대부분 검정을 시행해버리면서 금인정을 시행하면서 거의 이 국사 교과서부터 완전히 2003년부터 자편형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 국사 교과서를 내는 이 출판사가 몇 개입니까?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교학사 하나만 우파 보수 이 역사학자들로 낸 책을 냈다가 작년에 전교조부터 좀 사상이 좀 이상한 이런 학부모들까지 다 나서서 무력화시켜버렸죠. 교과서가 나왔지만
사실상 안 나온 거와 똑같이 돼버렸고 오류가 많니 어쩌니 하면서 나머지 7개는 필진 36명 중에서 31명이 좌파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이 90%라는 발언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두산, 동아 여기에 보면 압도적으로 좌파 성향의 역사학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계가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역사학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지식하게 솔직히 말하면 독선적으로 하는 바람에 어느 시점부터요. 운동권이 대세가 되던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역사학계가 대부분 좌파 쪽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김대중 정권 8년 집권 기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변한 게 문화예술 분야가 거의 좌파 진영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역사학계만 보더라도 연구회, 무슨 역사학 모임부터 무슨 이런 몇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다 진보 좌파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임이고요. 우파의 그런 모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아니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서 이 바닥에서 클라 그러면 좌파를 해야 크지 우파를 하다가는 크지를 못하는데 누가 우파 역사학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된 부분에요. 우리 보수 우파의 역사학계의 원로들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보수 이 역사학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영화계에 얼마나 많은 좌파 진영들이 곳곳에 다 평론부터 시작해서 영화 감독, 그 다음에 작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 스텝으로 퍼져 있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전부 이번에 암살 한번 보십시오. 암살의 영상진 부분을 다룬 부분에 그 이정재가 했던 완전히 사실이 아닌 부분을 왜곡시킨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암살의 끝을요. 거기에 그 영화 암살에 나와가지고 김구 선생한테 그 암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찾아오는 멋있는 분이 하나 있죠. 조성우, 배우 조성우가 역할을 했던 의열단의 김원봉. 저는 그분이 일제하에서 뭐 좌우파가 다 독립운동을 했고 또 일부 좌파 무정부주의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본을 상대로 무력 항쟁을 했다는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해방되고 난 이후에 뭐 한국 사회에 실망을 느끼고 북한으로 월북을 해가지고요 북한에서 무슨 노동상, 국가검열성상,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부주석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숙청이 됐어요. 58년에.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려면요.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야 돼. 저는 그분을 비판하고자 하거나 김원봉이 일제하에서 싸웠던 업적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해방 이후에 우리 남쪽 사회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살아남아서 여기서 버티면서 실사 실패하더라도 했어야죠.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김일성이 가짜인 줄 그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소련의 앞잡이인 줄 과연 몰랐을까요? 그 넘어가가지고 북한에서 온갖 할 게 따라있지 김일성 밑에서 검열성상을 하면 됩니까? 이 사람 언제 넘어갔는가 하면 48년도에 넘어갔어요. 6.25 때는 북한의 편에 서서 우리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묘사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잘못된 것처럼 뭐 이정재를 뭐 전지현이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화에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영화 변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천만 영화라고 해가지고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에 편성해서 했지만은 불임 사건에서 전적으로 100% 민주화 운동이었냐? 거기 플러스 민주화 운동을 한 그 사람들의 사상에 사회주의적인 사상은 있었죠. 자, 그러면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좌파도 열심히 했고 빨갱이도 열심히 했고 우파도 민족주의자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역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 이후에 좌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북한으로 많이 건너갔다. 그리고 7, 80년대 민주화 운동한 사람 중에 북한을 추종하거나 소련을 추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사실은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미문화원을 불태웁니까? 그래 사람도 죽었잖아요. 애꿎은 시민이요.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예술계,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음악계만 좀 빼놓고, 음악계는 워낙 불호자적이라서 그런가 대중가수 말고요. 대중가요계도 보면 저는 좌파 진영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고 보고, 대중가요계 말고 클래식계만큼은 좌파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거의 상류층들만 하는 거니까. 그 좌파가 그걸 할래 도 할 수가 없으니까. 클래식 음악 빼고 대한민국의 모든 출판, 문화, 그 출판, 그러니까 영화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전부 다 좌파 진영에서 이 노무현, 김대중 집권 8년 동안, 10년 동안 차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들의 하나의 장점은요, 저는 우리 보수들이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 딱 잡으면 확실하게 그 분야에서 잡아가지고 영화계를 보자면 캐스팅부터 감독까지, 그 다음에 투자성부터 확실하게 밀어줬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요, 지금 중요한 재벌급 영화사들, 영화 배급사들, 극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 정권에서 살아남으려고 자회사까지 던져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넣든 어쨌든 해서 확실하게 그 분야를 장악해 해서 거기 줄 선 사람들은 완전히 먹고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 다수가요, 진보 좌파적인 성향을 띄워가지고 뭡니까, 옛날에 그 쇠고기 파동 났을 때 괜히 뭐 평소에 이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스캔들이나 가끔 일으키면서 살았던 여자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미국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뭐 죽겠다 어쩐다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는 미국 갔을 때 미국 쇠고기 들어간 햄버거 먹고 했다가 이름까지 바꾸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판이 그래 된 거예요. 영화평론 한번 보십시오. 저도 영화에 대해서는 좀 조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영화평론가들 빼딱하게 평론 쓰는 거 보면요, 네이버에 일반 시민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글마다는 영화를 갖다가 거의 거꾸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학평론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학평론의 총수가 누굽니까? 백모 씨 아닙니까? 그분은 자기가요, 문학 잡지를 하나 만들어갖고 문학평단에 핵심으로 등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난번에 그 신모 씨 소설가 표절 때 침묵하고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했죠. 근데 그분은 거의 그 문학계에서 기족으로 좋은 집안에 나가 그 문학평단을 다 장악하고 그 잡지를 하나 운영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참 대학교 때 열심히 그 잡지 팔아줬습니다. 대학교 때 잔디밭에 앉아 있으면요, 그런 책 팔러 옵니다. 한 질로. 그때 대학생들이 뭔 돈이 있다고 그런 책을 팔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대학교에 잠입해 있던 경찰이거나, 안 그러면 사법경찰이거나, 안 그러면 책 팔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 이렇게 보면 책 하나 좀 덜 누져 하면서, 예? 뭐 장비 있는 겁니다. 그럼 한 질이에요. 한 질이라면 그야말로 뭐 12권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 먹는 것도 시계 잡혀놓고 먹는 가난한 대학생들이 그런 장비 전집 같은 책을 하숙집에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라면 끓여 먹는 걸 보고요, 전집이니까 그 하드 카바 딱딱한 박스에 들어있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지난 이 야당 집권 10년 기간에 진보 좌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장악도가 너무나 높아져 있고, 이것이 솔직히 말하면 이미 정권은 보수로 바뀌어도 각 문화계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생존할 수 있는, 즉 생계가 보장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 커넥션들을 끈끈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하나 집필하면 교과서 집필하는데도 돈이지 않습니까?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그 연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동안에 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권이 떨어지면 그 문화예술계의 전부 그것들을 자신들의 일종의 커넥션 속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결국은 이런 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민간 출판사들이 내는데 대부분의 집필진들은 진보 좌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교과서는 다 좌파 속성을 가지고 있고, 좌파적 시각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 또 6.25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일제하에 있던 항쟁 문제를 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대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독립,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건국,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의 경제성장, 이런 부분을 모조리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심지어 우호적이고 이해하는, 억지로 이해하는, 북한이 흔히 이야기하는 내재적 관점, 즉 북한의 시각에서 그걸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교과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지 뭐 요즘 근현대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서조차도 이런 시각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 역사학자들은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 기간에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만들었던 그런 시각을 계승하고 있고, 자신들은 마치 독자적인 민족주의적인 역사로서 삼국시대부터 당군까지도 해석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2000년, 2500년 전, 뭐 1000년 전, 500년 전의 역사도 다르게 지금 서술이 되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게 한국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역사라는 것은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그 역사에 빼드는 한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잔다라크를 한번 봅시다. 프랑스에 영국이 100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프랑스를 다 휩쓸 때 오를레앙 출신의 잔다크라는 여자, 좀 신이 들린 여자애가 나타나가지고 프랑스 군을 모아가지고 영국 군을 격퇴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국이 잔다크를 마녀로 이렇게 한마디로 공작을 했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잔다크를 불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의 일부는 프랑스를 지킨 영웅이다. 또 일부는 마녀다. 왜? 잔다크가 신과 대화를 한다 해서 마녀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잔다크를 불태워 죽인 겁니다. 영국군이 그런 게 아니라 영국군이 공작에 넘어가가지고요. 그런데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잔다크를 마녀라거나 건국의 영웅이나 두 가지 시각으로 봅니까? 한마디로 프랑스를 지킨 영웅이라는 시각에서 잔다크를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영화나 소설에서 잔다크의 내면을 해석하는 부분에는 예술적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쭉 왔을 때 중요한 관점에 관한 부분은 그게 한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고, 가뜩이나 요즘 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는데 국사 과목이 어렵다 해가지고 선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저는 이번에 국정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100% 국사는 영어 수학처럼 영어 수학 국어 다음에 국사 해서 네 과목은 의무 과목으로 해서 이 과목을 공부 안 한 사람은 대학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좌파 진영이나 야권이 뭐 전면 투쟁을 하겠다 해서 이제 앞으로 아마 내주에 발표하고 나면 몇 달은 또 이걸로 난리를 칠 건데요. 억울하면 집권했어요. 또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또 바꾸십시오. 좌파 역사로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의적으로 달라지고 교과서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고, 이제는 뭐 교과서에 따라가 아니라 100% 빨간 교과서만 있는 이런 부분이 매우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왜 의도적이냐? 한마디로 이런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한국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요, 한국의 전 근대사, 현대사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이건 썩었다. 잘못된 놈들이, 일제하에서 친일을 하던 놈들이 해방 이후에 살아남아서 정권을 잡았고, 그놈들이 결국 나중에 또 쿠데타 군부하고 군부에 있는 사람들 다 만주, 뭐 일본 군사학교,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또 정권을 잡았고, 그것이 결국은 80년대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연장되어 왔다. 경제성장 일부 운운하지만 이것은 이 잘못된, 한마디로 이 흑역사와 백역사가 있다면 흑역사에 속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이런 역사다. 그래서 좌파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관점이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서 뭐 친일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요, 한국의 역사는 친일이 승리한 역사다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친일이 승리해서 친일했던 사람의 딸이 지금도 대통령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젊은 사람들한테 사상적 영향을 줘가지고 헬조선이나 탈조선 같은 그런 어떤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즉 자신의 어떤 이 능력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한국의 계속된 역사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전가하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 20, 30, 40대 중에 상당수가요, 정교적 교육을 받고 역사 교육을 받고 했던 사람들이
좌파 진영이나 야권을 지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야권은 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형을 지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 투표권자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교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게요. 정교제든 뭐 보수의 교사 모임이든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설픈 역사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교과서에 따라서만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즉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자든 우든 하는 선생은 그 교사 현장에서 축출시켜야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지고 난 뒤에 분이 안 풀려가지고 며칠을 욕을 해대던 교사들이 한국에 수두룩한 게 오늘 한국 현실입니다.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 나한테 오세요. 누구 어느 학교에 무슨 선생이 그러더라고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어가 커가는 애들을 초중고등학생들을 자신들의 표를 표밭으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교과서 문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당이 지금 목을 메고 이 문제를 갖고 투쟁을 하겠다는 것도 앞으로 자신들의 표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문제는 누구 표밭을 떠나가지고 하나의 완결된 역사로 만들어야 되고 정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야당이 집권하면 또 자기들이 이 국정교과서를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든가 안 그러면 또 금인정으로 돌리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한 1, 20년 이거 갖고 폭력을 치러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국사교과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일단 그 첫 발을 디딘 것이 이번에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겁니다.